안녕하세요. 책으로에서 아침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책은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점은 마리 앙뚜아네트야말로 역사상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면은 아무리 프랑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문장은 다들 아시죠? 뭔지 아시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이런 아주 희대의 망언을 한 왕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로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멍청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짜뉴스였다는 게 좀 밝혀졌고, 사실 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로 그때는 빵이 없을 만큼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맞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은 왕비를 지독하게 미워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이렇게 이런 희대의 망언을 하고 악녀가 되었는지를 보시면, 이제 서문부터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아마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왕권을 무너뜨린 그 혁명 측에서는 당연히 이 왕비를 악녀로 만들어야 하고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 뒤에 왕권을 다시 세운 왕권을 복고시킨 쪽에서는 다시 또 마리 앙뚜아네트를 아주 또 굉장한 성녀로 다시 추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는 또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의 유명한 순정 만화이고요. 이 작가 이케다 리오코 역시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그 만화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슈테판 츠바이크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지요? 저도 사실 잘은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아주 유명한 유럽의 전기 작가였어요. 전기 작가라 함은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인물의 내면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을 했고요. 마리 앙뚜아네트뿐만 아니라 메리 스튜어트라고 그 영국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조제프 푸셰,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시대를 거친 프랑스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명 작가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도 평전이나 에세이를 많이 써서 아주 인물을 한 명 딱 지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많이 했던 전기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881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부유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의 그 학살을 피해서 영국이랑 미국, 이렇게 브라질까지 망명을 하게 돼서 말년에는 아주 좀 정처 없이 좀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요. 굉장히 유럽을 사랑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향인 유럽이 몰락하자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좌절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아내와 브라질에서 동반 자살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인상적이었어요. 읽어볼게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 싸우며 100년 이상 끌어온 소송을 속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은 왕비를, 특히 왕비가 가진 여자로서의 면모를 공격해야만 했다.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평가가 왕권을 무너뜨린 쪽과 왕권을 다시 세운 쪽이 아주 정반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작가는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위대한 성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혁명의 매춘부도 아니었고, 10페이지 보시면은 특별히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영리하지도 않고, 또 유난히 어리석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인 그리고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마리 앙뚜아네트를 집중 조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생애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책이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38년을 살았는데 그중 대부분이 그 말년이 프랑스 혁명에 휩쓸리게 된 그때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잘못하다가는 그 역사를 다 짚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질까봐 일단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인생에서 좀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같이 찝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합스부르크가 왕의 그 황녀입니다.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고요. 그리고 부르봉가는 프랑스에서 이제 패권을 놓고 있었던 국가고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싸우다가 아니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호적으로 잘 지내보자 해서 양국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근데 이 결혼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어렸어요. 결혼할 당시 둘의 나이를 합쳐도 30살이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주로 결혼하기 전에 어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이제 왕세자비가 될 그 여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로 수도원장을 빈으로 파견을 했어요.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교사를 맡은 분이 일단 용모도 굉장히 훌륭하고 기품이 있고 더 잘하면 아주 매력을 갖추게 될 거다.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산만하고 제멋대로고 말갈량이다. 그리고 진지한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딸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게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인 그 엄마인데요. 저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 딸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24쪽, 25쪽 보시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 막내딸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딸과 2달 동안 프랑스로 보내기 전 2달 동안 자기 방에서 직접 재우면서 오랜 대화를 나누고요. 그래서 상세한 행동 지침서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또 루이 15세한테 개인적인 편지까지 써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니 너그럽게 봐달라. 지금의 결혼식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주례 같은 이런 당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직접 쓴 편지가 있는데 25쪽에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너로 인해서 마음 졸이는 이 어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한 걱정을 하면서 결혼을 시키는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루이 15세 자기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지만 루이 16세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아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처음에 편견이라도 있었지 루이 16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결혼할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루이 16세의 모습이 31페이지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그 사람은 178cm의 키에 꿔다 놓은 보르자루처럼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졸음이 가득 찬 근시의 눈을 들어 덤덤하게 예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신부의 뺨에 키스했을 뿐이다. 그리고 의장마차에서 자기 할아버지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 사이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어색하게 앉아서 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날 일기에는 왕세자비와 만나다 라고만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